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영승환 이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책 얘기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뭐 주식의 코드라는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10월 초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좀 따끈따끈한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님을 한번 이제 모셨습니다. 사실 옛날에 3프로에도 그때 한번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가면수가 터셨다고 그러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얼굴을 뵐 수가 없었고, 이제 오늘 이제 얼굴을 이렇게 좀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네, 오늘 한번 그래도 저희 또 채널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한번 자기소개 뭐 한번 좀 해주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평소에 주식의 코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베가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책도 출판을 해주셔서, 책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근 시황이나 또 제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책을 음, 이렇게 어쨌든 쓰시게 된 좀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쓰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대구 지역에서 네. 오프라인 경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초심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들이 혹시 코드님께서는 어떻게 주식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고 매수매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하고 있는 음. 기법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 저는 그게 좀 너무 행복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도 좀 내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도 기회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모든 노하우 담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로 도움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기법들을 진짜 쉽게 최대한 녹이려고 했었고 음. 좀 잘 녹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보니까 사실 그 기법이라는, 우리 보통 기법하면 뭐 외국인 매매 따라하는 건가, 막 기술적 분석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매크로예요, 매크로. 맞습니다. 네, 매크로 뭐 금 얘기도 있고 네. 금리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이러는데, 네.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돈을 버셨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응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책으로 내면 좋다고 생각해서 책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매크로 하면 개인 초보분들은 되게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좀 네.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책은 그러면 혹시 어떤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음. 약간 그래도 주식 투자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인지, 아, 아니면 이건 초보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네. 어떠세요, 저? 사실 이 책을 제가 출판하게 된 게 초보자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음. 일부 내용만 바라보신다면 진짜 초심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넣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S&P 500을 딱 쳐보시고 나서 지금 S&P 500 가격이 6,800포인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일단 제 책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하려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걸 보고 이거는 반드시 알려줘야겠다. 특히나 실적은 다들 잘 따라가는데 멀티플에 대한 개념들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멀티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요거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초신자분들은 일부 내용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2부와 3부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생각보다 초보인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대신에 초신자라면 2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고 중급자 정도한테도 많이 도움되는데 고급자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고급자분들은 마인드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는 게 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 책에는 마인드는 없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론들이 많기 때문에 고수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고 초보와 중급자분들한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초보분들은 일부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습득을 하시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좀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2, 3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좋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일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마스터 되신 분들은 네, 바로 뭐 이렇게 매크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제가 좀 단도직 좀 묻고 싶은 게, 네. 사실 이건 제가 질문에 원래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답변 듣다 보니까 네네. 갑자기 생각나서, 그 S&P 500은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아, 지금? 요것도 네.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한 번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P 500의 가격을 바라봤을 때 네. 제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을 하려면 네. 멀티플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라봅니다. 네.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주는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1,000만 원 버는 자산에 대해서 2억에 사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3억에 사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2억에 사겠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실적 대비해서 20배 비싸게 산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자산을 3억에 산다 하면 30배에 비싸게 사는 겁니다. 요 개념을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P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S&P를 구매를 한다면 한 1년 뒤쯤에는 $250 정도를 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하면 적당할까요? 요 질문을 답변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 기준은 뭐냐면 최근 5개년 정도의 과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5개년이나 10개년 정도에 얼마 정도로 사람들이 멀티플을 부여를 했는가 요거를 바라보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년 평균 PER, 쉽게 말해서 5년 평균 멀티플이 지금은 뭐 사는 PER을 다 제거하고 그냥 24배 정도가 나오니까 4배. 네,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곱하기 24배 정도를 하면 지금 S&P의 적정 주가가 그래도 한 연간 성장률을 7%로 가정하면 6,4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약간 비싼 건 맞지만 그렇게나 비싼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평균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많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만 보유한 상태에서 들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어떤 숫자를 보고 객관적으로 싼지 비싼지를 네. 이렇게 멀티플이라는 요소를 대입을 하면 네. 근데 그걸 기준점으로 삼는 건 결국 이제 과거 평균. 맞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지금 S&P 500이 사실은 네. 보면 뉴스 보면요. 계속 비싸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비싸다, 비싸다. 뭐 버블론이다. 네. 그 얘기 많이 나오면 들으셨을 텐데.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비싼 건 맞죠, 사실은. 그저 맞습니다. 평균보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엄청 과대평가되고 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또 그리고 혹시 뭐 S&P 500 지수가 혹시 또 조정받게 되면 다시 싸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들었던 좀 결론은 뭐 너무 이렇게 고평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걸 좀 우리가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냐.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고 다만 조금의 그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예,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책과 함께 이 책 내용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1부나 2부, 3부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쓰신 의도가 있잖아요. 왜 1부엔 요걸 넣고 네. 그런 거 전체적인 좀 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책은 1부에서 총 4부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될까 했을 때 실적과 멀티플로서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멀티플을 봐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멀티플을 평균을 내고 나서 여기에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내면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많이 비싸다. 요거는 제 정의로는 멀티플이 2표준 편차까지 간다. 그러면 저한테는 거의 버블인 겁니다. 근데 이 평균 멀티플에서 1표준 편차와 2표준 편차 사이다. 그러면 꽤 고평가인 겁니다. 그럼 주식 비중을 한 50%까지는 줄입니다. 근데 평균에서 1표준 편차 사이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다. 한 70% 정도 들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표준 편차다. 싼 겁니다. 싸다. 주식 많이 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준점들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초보자분들이 ETF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S&P 500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꼭 1부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어서 일단 1부 내용을 넣었었고 2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5년 동안에 매매했던 기록들을 자세하게 다 넣었던 내용인데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매크로를 분석을 할 때 포인트는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달러, 금 가격의 움직임들을 해석을 하면 시장의 생각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사이클이 어디쯤에 있고 그러면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2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2부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갈 수가 있냐면 지금 주식 가격이 고평가니까 팔아야 되느냐 했을 때 사이클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평가지만 조금 더 고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비싸더라도 팔지 않아야겠다. 이게 의사결정이 되고
지금 만약에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야 되느냐? 사이클을 바라보니까 조금 더 저평가가 될 수 있겠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사보면 어떨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실전으로 접목시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2년물, 10년물, 달러, 금가격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정말 상세하게 조합별로 다 해놓은 게 2부 내용이었습니다. 3부 내용은 혹시나 2부 내용에서 조금 독특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었냐면 1960년대부터 2010년도 때까지 과거 역사들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으면서 2년물 금리는 언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10년물은 언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이런 식의 특징들을 넣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독특한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쌓은 게 3부 내용이고 그래서 3부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4부 내용은 제가 실전 투자하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들이 있고 요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전 관점에서 많이 인사이트들, 꿀팁들을 전수한 게 4부 내용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부에서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멀티플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지금 비싸냐 싸냐 이걸 명확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근데 2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사이클 돈의 흐름을 보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죠. 더 가속화되겠다 비싼 게.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싼 건 더 싸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제 이런 돈의 흐름을 좀 캐치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로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런 뭐 금리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역사를 좀 알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4부가 결국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또 팁, 보조 데이터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요건 아마 작가님의 좀 노하우 같아요. 4부가 딱 봐도 그거를 이제 잘 담았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결국 이제 당연히 머릿속엔 다 들어가 계시겠지만 그럼 최근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난 상승장이 나왔잖아요. 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너무 좋았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한 고민은 그거죠. 이제 비싼 거 아니냐. 네, 그죠? 지금 다 그래서 막 미국 나스닥도 막 요동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뭐 AI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버블론도 계속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멀티플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싼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싼 건 아닌데 그럼 돈의 흐름이나 이런 과거의 어떤 이제 금리 지표나 이런 거를 종합하고 뭐 어쨌든 이제 보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서 지금 주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평가 인정해도 더 간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이런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뭐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일단 일부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의 결론은 뭐냐? 만약에 미래의 성장이 그러니까 저는 PER 평균치를 냈지 않습니까? 네.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의 멀티플이 대략적으로 24배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실적만 알면 실적 곱하기 24배 하면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실적이 5% 정도가 성장한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표준 편차까지 가기 때문에 버블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7%만 나오더라도 평균에서 1표준 편차, 그냥 1표준 편차 끝에 버립니다. 그래서 EPS 성장이 7%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약간 비싸긴 한데 리스크 대비하면 된다. 근데 실적 성장이 1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이 빅테크들이나 여러 가지 바라봤을 때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7% 나올 게 14% 정도가 딱 나왔다라고 뜨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이 너무 잘 나와줬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비싼 줄 알았는데 싸지고 있다. 저는 그게 딱 느껴지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책 내용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형이 비싸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버블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좀 긴축으로 가가지고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클은 2부 내용에서 경기가 둔하기에 있는 건 맞지만 사이클의 특성은 회복기 후반 특성입니다. 요거의 특성은 뭐냐면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가 쫙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의 흐름들은 재정 지출 확대하고 금리 내리고 이러면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돈들은 주식으로도 가고 금으로도 가고 코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PER, 쉽게 말해서 고평가가 아직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제 주장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금리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보인다면 저는 멀티플이 낮아지겠네? 그러면 도망쳐야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 흐름이 보이느냐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아마도 보인다면 26년도 2분기쯤에 될 가능성들도 있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1부와 2부 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평균에서 1표준 편차 사이,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비싸지만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진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물가 상승이 나와서 금리를 올리겠다면 주의하시고, 재정 지출을 하고 싶은데 재정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가지고 막 금리가 막 튀어오르고 하면 못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의 똑같은데요. 아.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그거예요. 미국 주식 싸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네. 당연하죠. 비싸죠. 비싸니까 비싼 이유도 있는 거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3분기 실적 보고 놀란 게 2자릿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버티는 거죠. 뭐 더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에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을 하도 많이 푸네. 이건 우리 한국도 똑같은 얘기고, 또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건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이쪽에 당연히 좋은데, 근데 관건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결국엔 그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이게 조여야 되잖아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부가 긴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하죠. 쉽게. 저는 일단은 네. 금리 정책에서 먼저 바라보면, 금리를 긴축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라고 저는 상승을 합니다. 요 내용도 2부 확장기 내용에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정의 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2% 수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특히나 물가 금리 올려야 될 때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임금이 상승하면 생각보다 금리 세게 올려야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구인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인당 일자리수가 막 1.2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구인 비율이 한 1.3배 정도가 되는다 하면 금리 인하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쯤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스타일로 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거냐 할 때는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쯤은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쯤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은 안 보이고 유가도 낮다 보니까 괜찮고 주거비 또한 아직은 안정적이니까 괜찮다라고 보고, 재정 지출 쪽에서는 저 걱정하고 있는 게 내년에 26년도에 그 채권을 점유보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규모가 이번에 보니까 한 2조 달러 정도로 발행을 합니다. 총 발행이. 그러면 2조 달러 발행하는 걸 누군가 사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막 영래포장고에서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래포장고나 이런 데 돈 없고, 그러면 지금 사줘야 될 게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서 사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3천억. 그러면 여기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커져봤자 한 6천억까지? 나머지 또 1조 7천억 누가 사느냐? 누군가 말하기에는 뭐 SLR 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SLR 규제도 그 보틱 연은 총재에서 그 SLR 규제를 1% 완화했을 때 채권 규모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들이 있었는데 규제 1% 완화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증가하고 규제 완화하더라도 채권 수급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할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적 완화하는 규모가, 연준이 양적 완화에서의 본질은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지 않게끔만 해준다는 거지 돈을 많이 풀어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럼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지 않게끔만 하려면 한 3조 달러까지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많이 양적 완화해봤자 5천억 달러 매입해 줄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내년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것들을 할 때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쯤은 고평가된 자산들을 미리 털고 나갈 준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시그널까지만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연준의 금융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막 그 저번에 연준 의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임금 상승이 많이 둔화돼 버렸다. 맞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은 좀 아직 좀 못 얘기 같고 이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바꿔버리겠죠. 그 금리 더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주식시장이 좋은데 네, 문제는 재정 지출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받아줄 거냐. 맞습니다. 옛날처럼 막 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 채권 사려고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금사니까 대신에.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를 누가 살 거냐가 결론이 좀 나야 네. 내년에 편해질 수도 있고. 아,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게 안 되면 되게 좀 또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 이제 연준이 얼마나 사줄 거냐가 좀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지출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간 선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연준 의장까지 바꿀 거고 연준 장악 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양쪽은 할 것도 같고. 그러면 저는 왠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버블로 가버리겠구나. 그렇게 되겠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보는데 이 버블로 갈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물가가 상승할까 봐. 맞아요. 그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 억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고 맞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 더 좋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올해까지는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우리가 유념해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 좋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조건들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근데 어쨌든 제일 좀 문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단기 유동성 좀 약간 이게 긴축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재무부에 있는 그러니까 재무부 이 계좌를 못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 긴축이 돼가지고 네. 금리가 탁 튀는데 그걸 이제 연준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레포를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걸 눌러버렸죠. 네. 그래서 금리를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좀 그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유동성 우려는 좀 이제 훼손됐으니까 네. 지금 남은 게 약간 그거거든요. AI 버블. 아, 네네. 요거거든요. 물론 이제 AI 버블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나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매크로를 보시니까 네. 지금 과거에도 여러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떠세요? 좀 AI 버블이 지금 실제 있는 건지 오려고 준비라는 건지 아니다. 뭐 버블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네. 좀 개인적으로 보시는 그 시나리오가 있나요 혹시? 일단 AI 버블 쪽에서 큰 틀만 먼저 잡자면 1995년도와 2000년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네. 베이스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반박하기가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AI 순환 출자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조금 버블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총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옛날에 닷컴 버블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바라보면 첫 번째는 1995년도 때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투자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닷컴에다가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가 계속 올라갑니다. 아, 투자하기 좋네 하면서 퍼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또 닷컴 기업들이 현금 흐름보다 투자 활동을 겁나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투자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어찌 보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2000년도대가 돼가지고 금리가 쫙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원래 이 사람들이 투자를 계속 때려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건데 이제는 투자도 못 받고 또한 실적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00년대 때는 실적 발표되고 나서는 쉽게 말해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자마자 폭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 시장으로부터 제가 깨달았던 바는 첫 번째로 지금 또 투자하기 좋은 환경도 맞고 그래서 퍼가 오른다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퍼가 올랐을 때 버블 수준만큼 올랐느냐? 그거는 아니다. 왜냐? 일부 내용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10월 30일 날 때 메타 쪽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게 일회성 비용 때문에 감소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채 발행했다. 전 요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어떤 이슈랑 부각이 되냐면 영업 활동보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실적이 잘 나와주면 되는데 만약 실적이 안 나오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게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걱정한 건데 여기에서 제가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순환출자라고 하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어제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도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는데 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봤었던 게 이번에 메타나 오라클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부채가 확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싫으니까 뭘 하냐면 옆에 가짜 회사를 세웁니다. SPC라고 해가지고 가짜 회사 세운 다음에 야 너희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당연히 이 가짜 회사는 뭐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계약서를 달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계약하겠다는 이 계약서 확실히 주고 게다가 은행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확실한 계약서 있으니까 대출해달라. 그리고 이 돈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은행한테 1,000억 대출 받아가지고 1,000억치 엔비디아 걸 삽니다. 근데 이 담보가 데이터 센터로도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슈가 뭐냐면 그러면 은행에서 1,000억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GPU 1,000개 1,000억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게 은행 쪽에서 대출해주는 요 담보가 기존에는 1,000억치 해주다가 데이터 센터를 시가총액 100%를 해주다가 이제는 이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원래는 생각이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1,000억 대출 받던 게 500억까지 줄어들면 엔비디아에서 사는 그게 감소합니다. 감소하겠죠. 그럼 향후 가이던스 감소할 텐데 제가 걱정했던 게 어제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코어위브가 이번에 자본 지출을 200억 달러 하겠다고 했던 게 이번에 120달러 정도로 자본 지출이 줄였습니다. 이 뜻은 엔비디아 GPU 200억 달러 살 게 120억 달러밖에 못 산다 이 뜻인데 물론 함정에 있는 게 이번에 자본 지출을 줄였던 이유가 GPU 수요가 감소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짓는 그 공급망이 안 돼서 못한 거기 때문에 지연된 것뿐이어서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우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에 이 닷컴 버블에서 지금 AI 버블에서 약간 걱정하는 포인트는 예상보다는 병목 현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엔비디아 쪽에서 가이던스가 추가 상향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 정도만 뜰 거라고 봅니다. 우려는 뜰 건데 실제 본질은 이번에 뭐 엔비디아에서도 한국 와가지고 한국한테 GPU 팔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처를 새로 생성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이던스 하향 안 되고 우상향할 거라서 방향성은 롱이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나왔다 보니 조만간 조정도 올 수는 있겠다. 근데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일부에서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적당히 싸졌다 하면 사자.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업 이익도 좋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버블이다 이렇게 논할 좀 단계는 아닌데 주의해야 될 점을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IT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더 안 좋았던 게 돈도 못 벌어요, 회사들이. 지금은 그래도 돈이라도 버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대출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결국 버블 터졌는데 좀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메타도 회사채 발행하고 메타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코어웨이브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사실 코어웨이브에 대출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아닌가? 맞습니다. 보증을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자기 또 사라 그러고 오픈 AI 똑같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주요 부분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부메랑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면밀히 주의하자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은행에 대출이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대출도 잘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오늘 코어웨이브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병목이에요, 병목. 아,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저는 걱정되기. 저게 안 되면 네. 지금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은 얘기했고요. 이번에 코어웨이브도 뭔가 수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 이제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가 맞습니다. 일정이 지연됐다. 네. 이건 아마 전력망이나 이게 뭐 문제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이거 될 때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반영될 게 이제 이게 지연돼 버리니까 네. 좀 충격파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번 충격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잘 말씀해 주신 게 그 충격을 이제는 버블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네. 이건 기회가 왔구나. 네. 다시 한번 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 미국 기술주도 올라온 상태에서 흥분하지 말자. 네. 조금 기다려보자. 타이밍 기다리면 올 것 같고 그 타이밍을 오히려 잘 활용해보자. 그 근거가 지금 오늘 코어 위브의 좀 병목 현상이 네. 그걸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그게 아마 다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의 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거 다뤘는데 좀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올해는 한국이 너무 좋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올라온 게 네. 그냥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돼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우리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잖아. 그 매일매일 쓰는데 이게 이건 아니다. 한국 좀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진짜로 새로운 시장이 진짜 열린 건지 우리 밸류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 한국 증시가 왜 상승했는가를 한번 분석을 네. 해보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반도체 없이 네. 다른 조방원이나 이런 친구들의 실적이 또 잘 나오고 하니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라올 때 막무가내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 확인하고 올라오고 확인하고 올라오고 그래서 탄탄하게 쌓아 올라오면서 올라왔던 게 3000포인트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3000까지는 그래도 탄탄하게 왔구나. 그러면 4000까지 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쫙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기대는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탄탄할 거라는 기대지 않습니까? 똑같이 증명하면 됩니다. 반도체 쪽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와준다. 그러면 탄탄하게 쌓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탄하게 쌓인다면 그 다음부터 5천까지 가는 건 뭐냐?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뭐 밸류업 같은 것들, 특히나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도 오늘 이슈가 나왔던데 그런 이슈가 나온다. 개인적으로 4천에서 5천까지 갈 것들은 저는 뭘 담고 있느냐 했을 때는 증권가 그 다음에 조금 고배당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천에서 5천까지는 이쪽에서도 한번 이끌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까지의 흐름만 판단을 했을 때는 하향 조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크게 보이진 않으나 워낙에 어쨌든 많이 오르게 됐었고 저도 확인은 하고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확인하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행보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밸류업 관점에서 저는 일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한국은 좀 뭔가 엄청난 변화는 시작됐고 네. 밸류업 뭐 재평가 네. 그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잘 말씀해 주신 게 3천까지 간 거는 어쨌든 이제 뭐 조방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 이끌어줬는데 3천에서 4천 갔을 때 결국 반도체가 거의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가 끝나면 사실 5천도 못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이 따지면.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 미국의 빅테크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되고 결국 이제 증명의 시간이네요. 반도체는. 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기대로 올라왔고 실제 숫자는 나왔는데 네. 뭐 내년 전망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아니 하이닉스가 영업이 100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믿기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결국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겠지만 숫자들을 계속 매분기마다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천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밸류업이죠. 예, 그 밸류업 통해서 근데 지금 정부 의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냥 계속 좀 밀어붙이는 분위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천에서 5천 갈 때는 그러니까 단지 반도체만 가진 않는다. 네. 반도체 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오늘 주인공은 증권주였어요. 실제로. 네, 오늘 증권주 엄청 올랐어요. 삼성증권이 거의 10% 올랐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냐면 네. 물론 실적도 좋은데 뭐 ISA 계좌라든가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약간 그 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세제 혜택이라는 이런 거 좀 늘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밸류업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되면 증권주가 올랐는데 아마 작가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증권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 세율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잘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반도체 일변도만 또 볼 필요도 없고 요렇게 아마 이제 4천에서 5천을 간다는 그런 밸류업이 분위기가 확산되면
이거 가치주한테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한쪽엔 반도체, 한쪽엔 이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제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 주식의 코드란 또 책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게 좀 많아요. 예,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는 당연히 오늘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매크로 뭐하러 공부하냐.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실제. 네. 기업만 잘하면 되지. 예,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매크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금리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금리 방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매크로 같은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무기도 갖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날 날씨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예, 날씨도 봐야 되고 정확합니다. 예, 그런 뭐 지형지물 그런 전체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기는 기업이라고 쳐도 그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매크로가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더 훨씬 유리하잖아요. 매크로 맞습니다. 아니면서로. 그래서 그 매크로 공부를 어쨌든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고 제가 또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예,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라고 오늘 어쨌든 인터뷰하면서 그걸 좀 느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은 다 해드렸고 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네.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선 일단 오늘 여기 초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만족합니다. 평소에 투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제 취미이고 사실상 이게 제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도 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에 썼던 내용들은 제가 뭐 돈 벌려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사실 팔아봤자 돈도 많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로 괜찮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적었기 때문에 서점 같은 데 가서 초보자분들은 일부 내용이 한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건데 그것만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매크로 하시겠다 하면 저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공부를 하겠다 하면 다른 책에서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다른 책에서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가 써야겠다 싶어서 쓴 게 2부와 3부 내용이기 때문에 매크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부와 3부 내용들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올해 하고 내년에 매크로 공부 1책으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저도 이제 간간히 또 좋은 저자분들 있으면 저희가 또 초대해가지고 한번 책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식의 코드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 저자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생해 주셨고요. 저희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